안녕하세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구수민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릿이라는 책을 사장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릿이라는 부제목으로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니시티를 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시는데 내가 IQ가 높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그리고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은 뭘 가지고 성공을 하실까요? 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책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투지에 관한 책인데요. 딱 보시면 우리 완전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저도 자기 개발서는 한 20대 초반 정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뭔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새로운 걸 준비하다가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잠깐 유행할 때만 읽고 지나가는 이제 서적처럼 느껴졌는데 또 누군가에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저자가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분이 쓰신 박사 논문을 그것도 1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담은 박사 논문을 한 권에 대중적으로 책으로 엮어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기 개발사보다 읽어보시면 이제 전문성과 그다음에 깊이를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쭉 읽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이치원 스포서님께서 이 책을 독서 나눔으로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읽으시고 이제 공감을 한번 느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책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논리도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딱 책을 덮고 나면 내가 이 책에 읽은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행동력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느낄 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생동감과 그리고 깊이를 읽게 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해낸 집단의 이제 특징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수백 가지의 사례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남아냈으니 우리는 그간 이 저자의 굉장히 깊은 연구를 값싸게 얻는 것과 굉장히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요약을 하고 좀 반복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 저자는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대학 교수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맥켄지 컴퍼니를 떠나서 뉴욕시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점이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 교사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또 연구를 하면서 예술계, 또 체육계,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요인으로 그들이 성공했는지를 연구했고 그들의 성공에는 재능보다 그릿, 쉽게 말하면 열정적 끈기가 더 중요했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토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천재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아버지는 너는 천재가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요하면서 강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거를 뛰어넘고 천재에게 주는 상으로 받으셔서 그걸로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테드라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강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 저자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시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나온 거를 간추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One characteristic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and it wasn't social intelligence, it wasn't good looks, physical health, and it wasn't IQ. It was grit.
Grit is passion and perseverance for very long-term goals. Grit is having stamina. Grit is sticking with your future, day in, day out, not just for the week, not just for the month, but for years, and working really hard to make that future a reality. Grit is living life like it's a marathon, not a sprint. It is usually unrelated or even inversely related to measures of talent. So far, the best idea I've heard about building grit in kids is something called growth mindset. This is an idea developed at Stanford University by Carol Dweck, and it is the belief that the ability to learn is not fixed, that it can change with your effort. Dr. Dweck has shown that when kids read and learn about the brain and how it changes and grows in response to challenge, they're much more likely to persevere when they fail because they don't believe that failure is a permanent condition. So growth mindset is a great idea for building grit, but we need more. And that's where I'm going to end my remarks, because that's where we are. That's the work that stands before us. We need to take our best ideas, our strongest intuitions, and we need to test them. We need to measure whether we've been successful, and we have to be willing to fail, to be wrong, to start over again with lessons learned. In other words, we need to be gritty about getting our kids grittier.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목차를 한번 보시면 서문은 평범한 나는 어떻게 천재들의 상을 받게 됐나부터 시작돼서 1부 그릇이 무엇인가, 2부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내 안에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3부로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릇을 키워주는 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저자는 또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서적으로 추천 줄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그릿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그릿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할 것도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반면 인류대로 나온 부모, 천재적인 재능, 성공을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성취에 머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의 졸업자 중퇴자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영어 맞춤법 대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문제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이 과연 어떤 교사로 누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학급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몇몇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어떤 세일즈맨이 끝까지 살아남고 판매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그릿을 연구하게 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저자가 미군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14,000명이 지원해서 1,200명 정도가 선발되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데요. 이게 웨스트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웨스트 포인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발되는 사람들은 각 고등학교의 대표 선수를 주장들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같이 미국 대통령의 추천까지 받아서 굉장히 공신력 있고 이제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만 모아놔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1년 안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에 떨어지게 될까라는 거를 의뢰를 해서 저자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테스트해본 결과 그만두는 사람의 특징이 SAT 점수나 체력 점수, 리더십 등의 요소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릿의 존재 여부, 그릿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버텨서 이제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 버텨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에 대해서 저자가 저술을 해놨는데요. 이제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끈기란 이제 실패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쉽지 않은 특성인 듯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렇다면 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요? 하면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부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꿈을 이제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늘 자신이 부족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과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는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됐건 이제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래도 추워도 포기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물론 여기서는 열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굳건한 결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게 이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릿이라는 걸로 저자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릿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은 이제 영어로 약자 앞에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들을 따놔가지고 이제 만든 이 저자가 만든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릿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 저자가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그릿은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도 천재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탁월한 재능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만약에 혹시 그런 것도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좋아해. 혹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씩 자기 안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의 작은 열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열정, 이 작은 열정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를 발견하고 그 열정을 끈기와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이 탁월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나간다는 거죠. 그렇고 그렇게 한 번씩 노력이 들어가면 내가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성공으로 더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런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자는 각 부분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이 비스트를 통과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운동 실력, 뭐 학교 성적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릿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릿은 어디든지 통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릿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투지가 유달리 강해서 모든 분야에서 상관없이 중요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 내가 좋아하는 작은 열정의 씨앗이 내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서 나오는데요. 그 그릿과 재능의 별개라는 것은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드러났고요.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는데 누군가의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재능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뭐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저자는 왜 우리는 재능에 현혹되는가라는 이제 부분을 써 있는데요. 그 저자가 교사 시절에 재능만으로는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르쳤던 이제 수학 부분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성적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결과가 보게 됐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잉 성취자, 굉장히 뭐든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일부는 늘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그렇다면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성취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부분을 보면 1869년
볼튼의 성취 근원에 대한 첫 연구에서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아웃라이어가 있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범한 재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다른 열의,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할 능력, 즉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턴의 책에서 보면 나는 아직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는 열의와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다윈 있죠? 그분도 나의 꾸준함과 열렬한 사랑 때문에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더 특별하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인간의 능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뛰어넘는 나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한계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재능을 먼 미래에 우리가 성취할 우리의 성취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더 있어야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안으로는 그래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양면성을 드러낸다고 해요. 그래서 노력의 결과로 볼 때도 재능으로 설명할 때 그 업적이 빛나고 신비롭고 경이롭게 채색된다. 그분들이 생각인 거죠. 이거를 선천적인 재능에 대한 편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출중하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를 재능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재능 중심 경영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맥킨지 인재 전쟁에서는 이분은 이제 여기서는 재능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을 한대요. 그래서 재능 중심의 경영을 했는데 인사제도, 등급 평가 후 해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 직원들의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 엔론의 기업이 이제 파산이 됐는데 이 엔론 이 회사도 맥켄지의 인재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남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직원들이 자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꾸만 자존감을 낮춰서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재능 신화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재능에 집중이 되면 나머지 모두 것을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스콧 베리 코프먼이라는 사람이 얘가 나와요. 이분은 학습 지진화로 어릴 때부터 이제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현재 커서는 심리학 박사 이제 학위까지 따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취미를 첼로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첼로를 가지고 오페라를 전공을 하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지가 생기더라고요. 꼭 해내고 말 거야. 떨어졌어도 상관없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한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재능만 강조할 경우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장으로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은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모든 요소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챔버런스라는 위대한 수영 선수들의 이제 관찰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수영 선수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중계 방송이 최고의 선수를 볼 유일한 기회이거나 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경기만 봤다면 성공의 이유를 재능으로만 설명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탁월한 기량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기술이 함께 나오고 그 하나하나의 기술이 노력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의 자신의 역량을 뿜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취란 재능 곱하기 노력을 2배 해야만 달성이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영 선수
스피츠의 위대한 실력이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닌 타고난 재능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 부분에서 천재는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구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다면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하지만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니체와 댄 챔버런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은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는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재능보다는 내 안에 있는 관심을 열정으로 뿜어냄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더해야만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라는 이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 장인을 본보기 하라고 생각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인이란 거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다녀서 누구보다 기술력이 좋아서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경지까지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보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즐거움도 덧받침됐기 때문에 내가 몰입해서 성공을 이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재능보다 2배 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능이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하고요.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 위에 등식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인수로 고려가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생산적 의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정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생산적인 일로 만든 예가 책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정리하기가 길어서 제가 영상을 짧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예요. 저보다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많죠. 하지만 전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로 꾸준해요. 따라서 누군가 저랑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상대방이 기권하거나 제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 배우, 예술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 타고났네.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건 타고나야지 배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에 대해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성공한 이들의 화려한 모습만 부러워할 뿐 정작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그들의 지독한 노력. 여기 공부를 못해서 게으르고 멍청한 학생으로 찍힌 한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고 SAT 영역에서는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졸업 학점도 모자라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1시간이면 끝나는 읽기 과제는 2-3시간이 걸렸고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는 멍청했던 것이 아니라 심한 난독증을 겪고 있었던 것. 그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일을 아주 잘 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해.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노력한다면 제2의 천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읽고 쓰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지독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역사상 가장 문장력이 좋고 다작하는 작가가 된 이 사람, 존 어빙.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고를 계속 검토할 지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남들처럼 유창하게 읽고 쓰지 못하는 것에 감사해요.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례는 존 어빙뿐만이 아니다. 성공을 거둔 수많은 운동선수, 예술가, 도예가, 연예인들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재능을 뛰어넘는 무수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불같은 열정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며칠 가지도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길에 막 접어들었다가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훌륭한 이들을 보며 타고났네 라고 말한다. 성장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열정을 갖고 한 분야에 뛰어들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오늘도 내일도 눈을 뜨면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리포터가 한 유명 배우에게 물었다.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은 뭔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예요. 저보다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많죠. 하지만 전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로 꾸준해요. 따라서 누군가 저랑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상대방이 기권하거나 제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굉장한 노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 속에 나온 주인공들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작된 일을 아까 영상에서도 너무 빨리 자주 그만두는 듯 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그릿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행동, 그리고 다음날에도 계속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그릿의 힘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연습을 통해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동일한 기술 수준에 이른 노력형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윌 스미스도 아까 말했죠.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만 향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기술이 성취와도 다르다는 말을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는 잠재력일 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밖에 남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그런 당신은 그릿을 측정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학과 학생 중 한 명 이 저자가 강의를 한 다음에 이 학생이 와가지고 저자한테 막 자랑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초지를 막 불태워서 자기가 창업 자본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릿을 했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릿을 했다고 이제 저자에게 말을 하는데, 저자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창업을 가지고 1년, 2년 지속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중에 다시 나한테 말해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학생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1, 2년 후에도 이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거를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자는 그 학생에게 그릿은 강도보다 지구력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지 열심히 한다고 그릿이 있다고 하지는 않고 그것은 그릿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탁월성에 도달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나가야 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매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말을 해주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일을 굉장히 지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릿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막 불타오르고 훅 꺼지는, 그래서 항상 열정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불타오르고 또 다음날 일어서 불타오르고 그런 열정이 아니고, 이런 열정을 꾸준히 해서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이제 열정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 저자 왼쪽에 이제 제가 사진 준비한 거는 우리의 그릿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별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퍼센테이지마다 내가 어느 정도 있냐고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저는 계산했더니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늘 시작은 좋으나 끝맺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결국엔 그릿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난 가장 크게 남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근거로 볼 때 저자는 그릿을 변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릿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과 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에게는 오랫동안 같은 목표에
일관되게 집중하는 일이 열심히 노력하며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일보다 어렵다고 써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면담에서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가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나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목표를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란 굉장히 드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부분에서 제프리 게틀먼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분은 사진 기자에서 이제 출입 기자, 그다음에 외국 특파원에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는데 10년 정도 걸렸지만 뉴욕타임즈 동아프리카 지부장까지 이제 그 굉장히 자기가 큰 성취를 이룬 분인데요. 이 분은 성과가 드러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능동적인 구성의 과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열정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열정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열정을 자기의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침반을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지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준다라고 이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그릴만 하고 열정만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하면 되는 걸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무언가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시애틀 미식축구팀 시크호스 코치인 피트 캐럴은 당신에게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철학이 있다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피트 캐럴은 무슨 일이든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라, 이게 인생 철학이라고 삼고 코치를 하는데요. 이분이 수영 코치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회 우승이나 그리고 선수들하고 뭐 대화하는 기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목표를 조직화하고 목적을 설정할 때 그런 필요가 있다고 깨달아서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릿을 이야기하는 가장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목표의 위계화라는 부분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있는 것을 하위 목표, 그 다음에 중간 목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최상위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최상위 목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상위 목표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 목표는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한다고 하고요. 이런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위 부분은 이런 최상위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와 관련이 있지만, 투지가 부족한, 일관성이 부족한 분들은 목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투지 부족이 드러나는 몇 가지 이제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우 다른 상위 수준 목표로 활동이 분산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 이런 부분에서 워렌 버핏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제 3단계에서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직업상 처음에는 목표 25가지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5개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20가지를 목표를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포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핵심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있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나 그리고 방법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설정했던 하위 목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나면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런 목표를 수단에 지나지 않는 하위 목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최종 목표에 가는데 지치고 말겠죠. 그래서 한번 성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시도해라.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라. 그리고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변화를 모색을 해서 타인의 성공한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왜 성공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실행해라 라고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위 수준의 목표일수록 이를 고수하는 것이 옳고 우리 중간 목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과 일반인을 구분짓는 이제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과 가장 작은 업적을 남긴 위인들 사이에는 IQ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능과 명성과의 관계는 대단히 적었다. 그래서 이제 콕스는 이런 지표들을 묶어서 지속적 동기부여라고 말했는데요. 그릿의 척도, 열정, 그리고 끈기 항목들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 번씩 보시고 내가 어디에 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끈기에 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의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릿이 유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릿이 유전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그릿이 우리 DNA에 속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사람들은 그렇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특성의 전부는 유전과 경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직함과 관대함, 그리고 그릿 같은 특성도 유전과 경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성에도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릿과 유전,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릿 또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단 하나의 유전자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분이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으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속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행스럽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숙의 원리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도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인성이 발달하는데 멈추는 시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릿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내용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하고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다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릿을 우리가 기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그러면서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사는 굉장히 우리가 열정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졌다면 연습을 해라. 이 연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그리고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이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연습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이런 목적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하고 개인과 타인의 안녕과 관련 있는 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릿을 기르는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든 단계에서 있는 희망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런 희망은 실패도 일어나는 투지,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더 투지는 커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우리 그릿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다면 2부에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그릿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사를 분명히 해라 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열정을 쫓는 건 정말 허황된 일일까요? 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일이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열망과 열정, 우리의 관심의 정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발견하고 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자가 졸업식 축사에 초대를 받는다면 열정을 키우라라는 말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물론 공감하시겠지만 무슨 일을 성공을 할 때까지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정확하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열정을 이렇게 발견하면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가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열정은 또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관심사를 찾는 게 굉장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든지 다 내가 무조건 뭘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열심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슈워츠에 대해서 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슈워츠 부분에서 보시면 이 젊은이들의 연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 일까지 굉장히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그냥 했을 때라고 꾸준히 해봤을 때라고 꾸준히 해봤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초반의 관심은 사그라들기 쉽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힘껏 기르며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적인 끈기를 만들어주면 이제 부모의 역할에는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관심은 이렇게 열정을 끌어내는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공부보다는 놀이가 먼저라고 말해주고 그 아이가 뭔가를 실패했을 때 격려해주고 또 아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자율성도 주고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열정을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은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지켜나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중에 아직도 열정이 내 안에 없다면 열정을 끌어올리게 만들 대상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이거를 발전시켜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자극해서 발전시킴으로써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발전하게 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거 하고 너무 힘든데 주변에 내가 뭔가를 할 때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선 열정을 키울 방법부터 이해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내가 되고 싶다면 그 방법 중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에릭슨의 논문은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심리학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학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요해서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영어를 10,000번인가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300번의 영어 문장을 반복을 시키는 그런 학원을 제가 해봤는데, 정말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만약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처음부터 1년 내내 매일매일 그거를 성취해온 아이는 지극히 0.1%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 아이들도 한두 달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거를 해보고 항상 안 해봤던 걸 해봤기 때문에 재밌지만, 이것이 똑같은 게 지속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지치고 그다음에 재미없게 느껴지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거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아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시키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만약에 자기 안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열정과 끊임없는 목표, 내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면 그 아이들도 1만 시간을 1년 안에 매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을 했고,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피드백을 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의식적인 연습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은 모든 분야에 의식적인 연습이 적용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맞아요. 우리 사장님들도 굉장히 내가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은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루어 나가고 그런 시간이 결국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직급을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프랭클린이라는 작가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다. 그리고 외과 의사인 가완이라는 분도 그냥 내가 스스로 잘하는데 몇 년씩 밤낮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요. 테드라는 영상에 보시면 이 블레인이라는 마술사 분의 영상도 나온다고 해요. 한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마술에 하시는지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연습 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면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로 자신의 일이 생각이 된다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들도 매일매일 이런 의식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하루에 이렇게 몰입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힘들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쁠 때, 성취를 하면 기쁠 때도 있지만 노력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투지가 강한 사람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은 발전하고 있다는 흥분이고, 또 다른 하나, 이제 몰입이라는 것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해냈다는 황홀감이다라고 저자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연습을 습관화한 다음에, 세 번째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방식을 바꾸라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자신의 발달을 하기 위해서 뭐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도 해서 말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한대요. 그런데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이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럽고 실패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변화에서 머무르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사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을 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정의 원천되는 단 한 가지는 흥미인데요. 이런 흥미 부분 외에도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투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형태라고 해요. 그럼으로써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목적을 의식을 가지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릿의 기초가 되는 동기는 이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타인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굉장히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원을 해주시고 다 앞에 나가실 때 끌어주시는데 그게 과연 내 목적을 위해서만 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할까라는 이제 부분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유니스티 사업에서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공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그리고 이 직업에서 무언가가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되는 이 천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천직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듯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목적 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면 굉장한 멋진 천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직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하면서 일자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생업에서 직업 나아가 천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승자가 되면서 동시에 타인을 돕는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승자가 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내가 지금 없어도 도와주면 되지라는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즐길 때 타인을 돕고 싶다는 바람이 더 큰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일을 얼마나 즐겁게 몰입을 해야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 의식이 생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의 성실이나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타인의 상실이나 역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콜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적은 내용인데 첫 번째 보시면 가능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현재의 일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품어라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슬럼프와 그릿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무언 일을 하는데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희망을 이어가는데 나는 뭐지? 나는 역시 재능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서 나는 IQ가 공부를 못해서 난 안 되나? 이런 것 이제 그런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나를
열정을 끌어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릿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이제 결심이 그릿이라고 하고요. 투지가 강한 사람은 품는 희망과 행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과 비관적이면서 굉장히 고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딱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쉽고 당연하게 나는 낙관론자야고 이런 낙관론자를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해야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관적인 청년들은 중년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비관론자보다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릿을 또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역경을 낙관으로 해석하는 교사라는 부분에 나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저도 수업을 할 때 예전에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럴 때마다 저의 감정이 한 번씩 말로 표현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후회를 했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의 자존감, 시간을 갉아먹었나? 이러면서 했었는데 저도 이 역경을 낙관으로 해석하는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았더라면 좀 더 아이들에게 코칭을 해주는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헨리 포드의 말을 빌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낙관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지능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스폰서들께서 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 오른쪽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마음 먹는 게 참 얼마나 큰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예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과 학습을 칭찬하라는 목표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나는 성공할 거야.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성공으로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죠. 그래서 말로 희망을 키워줄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실현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쥐 전기 충격 실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쥐에게 청소년기에 있는 쥐에게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쥐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만약에 이 시련을 겪는 아이들이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런 시련에서 지고 말 텐데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복력이 강한 쥐들 그리고 또 회복력이 강한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려면 여기 정리해 놓은 단계마다 성장시킬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자문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이 낙관적 자기 대화로 이어지고 이런 걸과 끊임없이 노력이 된다면 역경을 극복하라는 끈기까지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내가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고 절망했을 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많이 길러져야만 우리가 끊임없이 열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부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릇을 키워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현명한 양육 방식이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높은 지지와 높은 요구를 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양육자의 입장으로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랑, 한계, 자유를 적정히 조절하라. 그리고 제3자의 입장으로 대상을 지지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요구를 하라. 이제 그 밖의 방법으로는 완성의 경험을 하게 하라.
그릇을 키우는 단체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우선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경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한다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와 한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엄격한 사랑은 이기심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아이를 그냥 무조건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자녀가 수용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양육 방식이란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이 좋고 독립적이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도 낮았다. 그러면서 지지와 존중, 높은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밑에 보시면 블룸의 연구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지해주고 요구하는 부모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근면한 모범을 보이는 존재로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받았고 자신이 하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일을 다 끝내고 놀아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일을 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을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이런 것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릿을 아이에게 키워주고 싶다면 결국에는 이제 부모 스스로가 그릿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굉장히 보고 잘 따라하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그릿을 키워주지 않는 삶을 자체가 살고 있으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건 결국에는 내 부모의 그릿을 키우지 않는 모습만 보고 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인생의 목표를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라. 그리고 그릿을 많이 한 부모에게 아이들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부모 말고도 멘토, 현명한 교사, 지지자의 필요성에 다 나와 있는데 부모가 아닌 멘토 선생님과 같은 제3자의 인물도 그 아이들이 그릿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닌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좀 더 높은 요구를 하며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이런 어른들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 콜먼이라는 교도소에서 태어나 MIT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지원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만 보살펴 준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말하면 아이에게 굉장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만 이렇게 더 나은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릿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별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학교, 과정, 교과만 이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특별 활동을 하는 게 그릿을 그리는 운동장이라고 이제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특별 활동은 도전적인 느낌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고 이런 이런 특별 활동의 특별 활동으로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뭘 하더라도 꾸준하게 뭔가를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잘하죠. 하지만 이렇게 완성하는 경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이들도 굉장한 포기가 빠르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학 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와줘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완성하거나 끝까지 해본 경험은 나중에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릿의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그릿 교육,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만들어야 할 마음의 근육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학습된 근면성을 굉장히 키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학습된 근면성이란 노력과 보상의 연관이 되는 학습, 그다음에 연습을 통해 근면성이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저자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이라는 부분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저자 가족도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으나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혹은 수업료를 낸 기간까지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끝난 지점이 올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해요. 즉 힘들다고 바로 그만둘 수 없다고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제12장으로 강력한 그림 문화의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패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며 실패해서 교훈을 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하는 단체 문화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서 합류하라. 당신이 지도자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강한 투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투지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만드는 방법에서 이 핀란드의 시수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핀란드인들에게는 그들이 시수라고 부르는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모함과 용기, 잔인함과 끈질김, 대부분이 포기한 뒤에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계속 싸우는 능력의 혼합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자신은 힘겨운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내적 에너지원이 있다는 생각. 그래서 때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발짝씩 떼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도 달성할 방법이 생기곤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릿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지를 그릿 문화로 만들어내는 몇몇 조직들의 예가 나와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앤슨 도런슨도 결국에 재능 있는 선수는 흔하지만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위대한 선수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말을 해주고 또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웨스트 포인트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는 성장 문화의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서 위대한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크호스 팀 내에서 경쟁력은 탁월성을 의미한다. 이 프로 미식축구 팀에서는 단지 다른 팀에게 이기는 것만 아니라 내일 자신의 옳은 기량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마무리를 잘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 집중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천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쭉 내용을 보시면 그릿이라는 부분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작은 부분인데 이걸 이끌어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저자도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도 그릿을 키울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는 또 안으로 이제 그릿을 기를 수 있다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정서적 삶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고 그릿과 행복감 간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됐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 혹은 또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변화 수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내가 단지 지금 힘든 게 단지 힘든 게 네. 맞아요. 힘들지 않고 그냥 행복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자는 막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는데 이런 지나친 투지가 나쁠 수도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투지가 덜하기를 염원한 사람은 표본을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고요. 대부분 투지가 약해지기보다는 강해지는 편이 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릿이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경향이 있었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그릿이 강한 경향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뛰어난 성적, 학업이 성취에 대한 예치력이 가장 높은 것은 그릿을 포함. 저는 방금 저만의 그릿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책을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책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반복요청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서 조금 지루해하셨을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매일 나의 그릿을 완성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